태평양을 가르는 한 척의 선박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예고도 소란도 없이.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스만을 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단절이자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벌이던 디지털세 분쟁에서 물러났다는 뉴스에 세상이 주목하고 있을 때 태평양 연안에서는 훨씬 더 깊은 변화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변화.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의 마지막 날, 한 대형 화물선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키티멧 항을 출발해 액화천연가스를 대한민국으로 향해 출항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나 미국과의 국경을 넘는 육상 루트를 택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스관을 따라 흐르며 낡은 논리에 순응해왔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시아로 직진으로 대담하게 경유지 없이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함없던 패턴의 붕괴, 즉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의 끝이었습니다. 매일 810억 입방피트 이상의 가스가 거의 전적으로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그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익이었죠. 그러나 어떤 대가로? 그리고 그 이익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항상 관세와 외교적 압박, 그리고 미국의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규칙에 종속된 채로 말입니다. 그러던 중 단 한 번의 선적이 그 논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키티마잇을 떠난 그 선박은 가스만을 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약속, 장애물 중단된 공사, 정치적 회의론, 그리고 방해 공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건 40억 달러가 투자된 프로젝트였고 많은 이들이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 믿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곧이어 불편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결단을 내렸을까요? 답은 무대 뒤에 있습니다. 외교 통로 속에,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던 리스크 보고서 속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가스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가 대형 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은밀한 위협, 공식적인 보복 경고, 캐나다 의회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결국 캐나다는 물러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양보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심층에서는 다른 전략이 이미 진행 중이었죠. 키티마잇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기획되어 왔습니다. 쉘, 페트로나스, 미쓰비시,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한국의 코가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공통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불안정성을 피하고 글로벌 가스 수급의 새로운 통로를 여는 것, 그리고 그 협력이 바로 이 역사적인 2025년 6월 30일의 첫 선적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성과를 찬양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로 직접 판매를 선택함으로써 캐나다는 단순히 시장을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안정권을 벗어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았던 공생관계를 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셈이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 이런 결정은 대가가 따릅니다. 위험도, 적도, 충돌도. 이웃 국가 사이의 경제 의존을 끊는 일은 그저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캐나다가 이 모든 것을 선언문이나 기자회견도 없이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선박 엔진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리고 가스는 조용히 대양을 건넜습니다. 마치 하나의 내면적 결단처럼, 자기 인식의 에너지 선언처럼. 물론 비판도 나옵니다. 너무 늦었다는 지적, 이미 미국의 불안정성이 명백해졌던 수년 전 이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목소리, 혹은 너무 이르다는 우려. 역사적 파트너십을 이렇게 급작스레 끊는 건
위험하다는 시각. 그러나 어쩌면 그 중간 어디쯤이기에 이 결단이 더욱 절실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인정하길 꺼리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천연가스 시장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것. 캐나다는 비록 더디고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 변화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엔 안전함을 상징했던 고정식 가스관이 이젠 경직성을 상징하게 되었고, 안정의 보증으로 여겨졌던 공급망도 이젠 전략적 취약점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칙은 분명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민첩하고 유연하며 지정학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캐나다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스가 아닙니다. 탄소 발자국이 적고 전쟁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오는 에너지. 그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최근 아시아 강대국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탄과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이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30에서 65 사이의 나이라면 어쩌면 이런 말을 집에서 주말 대화 중에 신문 경제 칼럼에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그건 거의 속담처럼 반복되던 말이었습니다. 체념 섞인 목소리로.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의존을 진지하게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자리가 걸려 있었고 안정이 걸려 있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쌓아온 걸 잃을까 두려웠고 절대 깰 수 없을 것 같은 협정을 깨뜨릴까 두려웠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잃는 건 곧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예전엔 보호였던 것이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감옥의 크기를 보여주는 건 숫자입니다. 하루에 8-10억 입방피트가 넘는 캐나다산 천연가스가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은 2024년에 약 80억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겉보기에 나쁜 거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가스관 유지보수 압축기지, 물류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동결된 계약, 줄어드는 이윤, 규제 불안정, 끊임없는 압박을 체감합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단 하나의 트윗이 몇 주간 준비한 계획을 날려버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균형이 처음엔 보이지 않게, 그러다 결국 부정할 수 없게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로저처럼요. 57살 알버타와 노스다코타를 오가던 가스관 유지보수 기술자입니다. 팬데믹 동안 그는 미국이 외국 기술자 입국을 갑자기 제한하면서 일정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3달 동안 일자리가 끊겼고 그 후에 돌아왔을 때는 일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걔넨 우리한테 말도 없이 다 결정해요. 근데 우린 고객이 걔네밖에 없으니까 입 다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의 말은 수백 명의 비슷한 이야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트럭기사, 엔지니어, 밸브 조작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더는 그 의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이 아니라 자율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최소한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점이 쉘이 이끄는 컨소시엄을 끌어들였습니다. 페트로나스, 미쓰비시,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한국의 코가스까지. 그들은 단순히 캐나다에 가스가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드문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신뢰, 정치적 안정성, 협상 능력, 그리고 에너지 독립에 대한 의지. 그래서 2025년 6월 말 가스로그 글래스고 호는 키티맷을 떠나 아시아로 직항했습니다. 그건 단지 가스를 운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포로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새 항로는 희생 없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의 전환은 오래된 계약을 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역 협정을 재검토해야 했고 내부 비판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위험도 수반했습니다. 선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 초기 비용이 높을 거라는 점, 외교적 압박이 따를 거라는 점, 그리고 그 압박은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미국 정부는 위협적인 공식 성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퍼졌습니다. 워싱턴과 가까운 언론에서 환경 안전성을 문제 삼는 보도가 나왔고, 다자 포럼에서의 은근한 압박 해석 가능한 암호문처럼 아시아와 가까워지면 방위 협력, 인프라 투자, 대륙 간 전략 동맹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맞는 선택이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미국이 절대적인 파트너라 믿고 자라온 이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늘 든든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판이 바뀌었습니다. 관세는 무기가 되었고 동맹은 도구가 되었으며 자국 이익은 일방적 결정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캐나다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대안을 찾을 것인가. 캐나다는 찾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용기는 가정, 노조, 중소기업에서 싹 텄습니다. 밴쿠버 출신의 전직 환경관리자 에블린, 62살, 지금은 지역에너지 프로젝트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엔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수십 개의 중소기업들이 국제 컨소시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아팠고 그 과정에 도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숨통이 트여요. 내일 워싱턴이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린 질식하지 않아요. 그 숨통, 그 그림자 밖에서 숨 쉴 수 있는 가능성,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키티메스에서의 출항은 조용했지만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서나 수출 통계에 쓰이지 않은 다른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드디어 자신을 주연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환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이 판을 짜고 있는 존재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에너지 결정은 중립적인 알고리즘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는 리더들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관, 개인적 기억, 권력 전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뿌리, 그들의 트라우마, 그들의 집착, 그들의 협상 스타일을 아는 것은 왜 어떤 협상이 깨지고, 왜 어떤 동맹이 약해지며, 왜 어떤 단순한 가스 운송이 외교적 단절의 신호탄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특별 이북, 글로벌 무대의 리더들에 대한 집중 분석, 도널드 트럼프의 재부상과 시진핑의 정치적 형성 과정을 담은 이 자료는 이 여정을 깊고도 쉽게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학생이었으며 야망을 품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이 오늘 그들이 내리는 결정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의 첫 설계도가 처음으로 공개되던 2015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론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프로젝트는 대도시 바깥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만성적인 불신이었습니다. 장애물은 너무 많았습니다. 환경 문제, 사법적 제재, 지역단체들의 반대, 정치적 망설임. 이런 시나리오는 대체로 프로젝트를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는 전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짜여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운 회의, 마을 카페에서의 대화, 원주민 집회,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는 듣는 데 더 집중한 협상 속에서 조심스럽게 실로 꿰매듯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키티메 터미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경제와 전통,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온 긴박감이 만난 지점에서 솟아났습니다. 다른 나라 손을 거치지 않고 자국의 바다를 바라보며 자기 운명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당신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워싱턴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은 외국에 있다고 교육받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세대를 거쳐 땅만 빼앗기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던 하이슬라 부족의 가족들에게 이 터미널은 단순한 공학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재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응답이었습니다. 2018년 수년간의 진통 끝에 쉘과 아시아의 네 파트너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에너지 역사상 가장 비싼 예, 무려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는가에 있습니다. 몬트니 지역의 가스전에서 키티메 터미널까지 연결된 670km의 가스관, 코스탈 가스링크의 건설은 기술적 쾌거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굴착, 노선 조정, 지역 커뮤니티와의 수많은 대화, 일부 구간에서는 일주일에 겨우 500m도 못 나갔습니다. 비, 눈, 불안정한 지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첫 번째 기차 티렘 1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6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공사 절정기에는 무려 9천 명이 넘는 인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집과 가족 안락함을 뒤로한 채 몇 달 동안 임시 구조물에서 살면서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극한의 기후 속에서 매일 자기 일부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가장 변화무쌍했던 건 바로 그들과 함께한 원주민 커뮤니티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조연이 아니라 공동 창조자였습니다. 하이슬라 네이션은 단순히 의견을 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저배출 선박을 운항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직접 계약이 원주민 주도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돌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주체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나라 전체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단지 수출 통계의 각주에 불과한 성과로 묻힐까요? 이 독립의 움직임은 오타와의 관료 사무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안개 낀 벌판에서 강철관이 지나가는 산맥 사이에서, 그리고 원주민의 침묵과 경청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 출발점의 전환은 캐나다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지 거시경제가 아니라 토양, 기억, 관계에 뿌리 내린 결정입니다. 터미널의 확장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차 티렘2는 2025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전체 수출 능력을 연간 1,400만 톤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를 세계 8대 LNG 수출국 중 하나로 올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숫자에 있지 않고 그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리더십의 자각입니다. 캐나다는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하는 척 할 수 없다는 것도. 리더십은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감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수가 더 큰 대가를 낳고 성공은 유지되어야 하며 세상의 시선은 더 자주, 더 날카롭게, 더 많은 기대와 함께 올 것입니다.
지도 중심에 선다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라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캐나다는 마침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섰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국제사회에서 늘 조용하고 신중한 나라로 여겨지던 국가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 이건 소극성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키팀의 터미널은 그 새로운 선택의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선이 단순한 수출량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데는 기술, 자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용기입니다. 다른 세계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키티메스에서 봤습니다. 엔지니어와 원로가 함께 이야기하고 투자자와 지역 리더가 단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모습을.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키티메스의 성공은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드파이버 LNG, 시더 LNG, 그리고 향후 제한된 실라스 홈즈 터미널 등은 서부 해안의 새로운 에너지 회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회랑은 단순히 수출량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누가 운영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로 정의됩니다. 즉, 에너지와 존엄성이 함께하는 모델, 서로를 희생하지 않고 함께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존재하는 진짜 진보의 모델.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가 단지 가스에 관한 게 아님을 느꼈을 겁니다. 이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미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 안을 울렸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 새로운 캐나다 이야기에서 당신이 느낀 걸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순환을 끊는 순간 세상의 반대편 어딘가에서도 용기가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주민들은 대형 경제 프로젝트에서 장식품처럼 혹은 피해야 할 장애물처럼 다뤄져 왔습니다. 기업의 지도 속 그들은 민감지대라는 얼룩이었고 기술 보고서 속에서는 사회 정치적 위험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번도 그들은 공동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때조차 그 말은 법률 자문서의 차가운 언어 속에 사라지곤 했습니다. 진보는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티메스에서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이슬라 네이션이 액화 천연가스를 전 세계로 운송하는 에너지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단지 계약서에 서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계산기 속 숫자였던 프로젝트에 완전히 다른 논리를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구했습니다. 협상 불가처럼 보이던 것들, 자신들의 땅, 물, 기억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사람들이 단지 의견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고용되고 양성되고 기술직에 배치되며 인정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계약이었습니다. 단단하게 때로는 긴장 속에서 엮인 협약.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들도 있었다고. 논쟁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에서 비롯됐습니다. 아프게 찌르는 질문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일정 준수인가? 숲의 온전함인가? 무엇이 안전을 정의하는가? 밸브의 콘크리트인가? 연어의 회복 시간인가? 그리고 가장 섬세한 질문, 과거를 지우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엑셀표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 덕분에 오늘날 키티메시 하나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가스관의 구간마다 원주민의 존재는 단지 가시적일 뿐 아니라 전략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배출 예인선의 성공은 현지에서 훈련받은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유적지를 피하도록 노선을 재설계한 것도 그들의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파괴의 흔적을 남기는 대신 이 프로젝트는 기술학교,
교육센터, 지역 사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의라고 부르기에 충분할까요? 아직 부족한 건 아닐까요? 키티멧 인근 마을에서는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생태계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 세대가 여전히 채굴에 기반한 경제에 의존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수익을 보며 이번에도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겠구나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심은 정당합니다. 요구도 정당합니다. 하지만 멈추기 위해 비판하는 것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비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번째 태도가 지금 원주민 청년 리더들 사이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리아, 33,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어부의 딸이자 지금은 터미널의 영향에 대해 독립적인 모니터링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가 멈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키티멧의 성공이 선전이 아니라 책임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다음 걸음이 확장 그래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걸어간 이들을 향한 시선으로 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긴장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 나라 전체가 이 모델을 예외가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캐나다 서해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가스 터미널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토 기술 전통 사이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시더 LNG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원주민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있으며 종속된 복제품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지닌 주체적 시도들입니다. 기업들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양보가 아니라 공동 저작이라는 사실을. 정부 또한 아직 느리긴 하지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치는 명령이 아니라 가능한 합의를 번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순간에 진짜 신념이 시험받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할 때, 수익이 요동칠 때, 언론이 압박할 때에도 그 존중을 유지하려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 커뮤니티들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 캐나다 에너지의 길을 운영하고 감시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진실 하나는 남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이 원주민의 주체적 역할을 단순한 인도주의적 장식으로 취급한다는 것. 그러나 지금 캐나다가 세계에서 신뢰를 얻는 기반은 바로 그 원주민 존재에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영 방식, 조직 능력, 투명성 수준, 제도적 회복력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캐나다는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지혜를 장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세상에서 바로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부는 언제까지 이 변화를 외면할까요? 오타와의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에너지 혁신이 외교 회담이나 기업 이사회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있을까요? 키티멧과 시더 LNG가 지금 캐나다 전체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국가란 오랫동안 침묵시켜왔던 목소리를 비로소 경청할 때 탄생한다는 것. 그리고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국가 설계의 원천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캐나다에서 출발한 액화 천연가스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거치지 않고 중간 기착지도 없이 그대로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단지 에너지만 실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선택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이제는 정치적 관세도, 군사적 조건이 위장된 에너지 계약도, 지정학적 줄다리기도 없는 공급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가스 공급은 양극단에 휘둘려 왔습니다. 러시아의 불안정한 현실주의, 그리고 미국의 예측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기분에 좌우되는 정책. 그 사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외교 지진판 위에 계약을 세워야 했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산 가스는 제3의 길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술적 대안이 아니라 도덕적 숨구멍으로 가틀록 글라드고호가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불꽃놀이 대신 정부 간의 전화통화, 기밀 보고서, 에너지 리더들 사이에 조용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들은 기존 레이더 밖의 공급 경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가스 한 톤을 구매할 때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다음 결정을 반대하면 이번 계약은 얼마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 다음 러시아 계약에는 어떤 형태의 협박이 들어있을까? 키티맷에서 온 가스는 더 쌉니다. 도착 시간도 짧습니다. 오염도 적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양심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건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글로벌 에너지 브릿지의 예측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연간 170척이 넘는 선박이 키티맷에서 아시아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평균 이틀에 한 척. 이건 새로운 물류체계의 형성이고 신앙만 계약, 저장 구조물, 영향력의 통로까지 의미합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서울, 도쿄, 하노이의 에너지부 장관들 머릿속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일본 외교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이 주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스를 살 것인지 아니면 조건 없는 키티맥과 계약할 것인지, 가격은 더 낮고 전달은 더 빠르며 지정학적 강요 없는 계약.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이 선택은 이제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안보위원회에서 매주 회의 안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의존은 물리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충성 대신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공급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건 자유로움입니다. 차이는 항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필수였던 파나마 운하, 지금은 피하는 항로가 되었습니다. 직항 경로 덕분에 캐나다에서 대한민국까지의 운송 시간은 거의 50% 단축됐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피하면서 물류 위험도 운영 비용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감소 역시 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가스의 출처 때문입니다. 몬레이 지층,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탄소 밀도가 낮은 가스전 중 하나. 그리고 이 몬레이 지층에는 드문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 압력이 자연적으로 높아 공격적인 수압 파쇄 없이도 가스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로 인해 물 사용량이 줄고 지진 위험도 감소합니다. 이 점은 교토, 싱가포르 등지의 대학 환경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캐나다산 가스는 이제 신흥시장 에너지 전환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티마켓의 가격 책정 방식은 미국의 헨리 합 지수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즉, 실제 소비량과 지역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이 점은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엔 전통적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최소 물량을 맞추지 못해 배제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다낭이나 세부, 제부 같은 작은 항구들, 과거엔 가스 수출 루트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던 곳들, 지금은 지역 유통 허브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자리, 정전 없는 생활, 석탄 없는 요리, 더 나은 공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산의 한 병원 사례는 거의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경세 희망센터 K64의 호프센터. 이 병원은 캐나다산 LNG를 직접 공급받아 디젤 발전기를 터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은 30% 감소했고 에너지 비용 절감 덕분에 새로운 소화병동까지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에너지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캐나다의 아시안의 존재감 확대는 이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선 가스 산업 로비스트들이 국회에 자국 보조금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선 크렘린 계열 언론이 캐나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선 페트로나스와 총아스와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향권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플레이어에 대해 미묘한 불편함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벽의 추위 속에서 강철로 된 열차가 숨을 쉬는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짙은 안개 아래에서 시운전 중인 두 개의 새로운 액화 모듈. 그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전조입니다. 캐나다 현대 에너지 역사상 최대의 도전은 이제 막 첫 기여를 넣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아직 아시아로의 첫 선적을 소화하는 중이지만 두 번째 막 파세 도잇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망설일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파세 도잇, 즉 2단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인 이름을 붙여도 거기 걸려있는 의미는 말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연간 수출량을 2,800만 톤으로 2배로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캐나다가 성장을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정치적, 경제적, 존재론적 결단으로서 전 세계에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이 확장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확장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쉘 본사 복대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 플랫폼 확장성, 급증하는 아시아 수요에 관한 분석들. 하지만 모든 숫자 뒤에는 풀리지 않은 딜레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 외교의 기반을 흔드는 이 모델에 이만큼 더 걸어도 괜찮은가? 키티맷의 성장이 환경 비판, 입법 압박, 물류 방해 같은 가면을 쓴 반격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일부 사모 투자자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서부 해안은 너무 비싸다. 멕시코만 연안보다 건설비가 40% 더 들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환경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수익은 사회적 요구, 지역 협의, 원주민과의 필수 파트너십에 잠식당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장애물처럼 말합니다. 수익은 사람과 무관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듯이. 하지만 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페트로나도, 미쓰비시도 마찬가지.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1단계 파세 유무의 성공이 2단계의 기반이다. 단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운영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그 위를 떠돕니다. 비공개 포럼에서 퍼진 루머 하나, 페트로낫과 컨소시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며칠 후 그 정보는 부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피해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신뢰보다 무서운 건 의심이 퍼졌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묻습니다. 어딘가 다른 나라의 관료 책상 위에서 2단계를 막기 위한 전략이 짜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이 이 모든 것을 반쯤 감긴 눈으로 지켜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는 이제는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이 장악했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걸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시에 파트너이자 경쟁자,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중립적인 캐나다가 대신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모두 멀리서 지켜보는 척 하지만 이미 각자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자 회의장에서 미소를 주고받는 사이 키티맷의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철 한 센티미터를 놓는데도 최고의 정밀도가 필요하다는 걸.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모든 실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델 전체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판 위에서 여전히 땅을 딛고 있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션, 48살, 밸브 운영자, 가스 산업에서 2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사람,
알버타, 텍사스, 오만까지 거쳤고 지금은 키티멧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만큼 윤리적 기준이 기술 판단에 영향을 주는 현장은 처음입니다. 여기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요. 불신 때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이죠. 우린 그냥 가스 흐름만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는 무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요. 국제 압박 앞에서 연방정부가 흔들리게 된다면, 서부 해안에서 쌓아온 신뢰를 무시하고 예전 동맹에 유리한 협상으로 선회한다면, 지금 오타와와 지역 지도자들 사이에는 말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공을 가져가고 누가 책임을 떠안을 것인가? 2단계가 디지털세 협상이나 방위 분야 양보의 거래 카드가 된다면 그 배신의 대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 딜레마의 정중앙에는 총리 마크 마카니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 영국은행 전 총재. 그는 2단계가 단지 GDP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에너지 독립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쌓는 기로라는 것을 말이죠. 그는 말은 절제되게 하지만 행동은 그 중대함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방 자금으로 프로젝트 연장을 지지하며 자신의 당내 일부 인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치적 위험이라 보고 다른 이들은 유산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유산이란 신중함으로 쌓을 수 있는 걸까요? 정부는 손익을 계산하지만 테라스나 스미터스 같은 지역 사회에서는 기다림은 하나뿐입니다. 계속되는 것. 왜냐하면 2단계는 단지 통계가 아니라 삶과 불안정 사이의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에만 있었던 학교가 현실이 됩니다. 예산이 없던 보건소가 생깁니다. 작은 원주민 협동조합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리나, 45살, 키티멧 항만 물류 보조원이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서 새 열차가 가동될 때마다 제 인생 한 조각이 의미를 얻어요. 그건 단지 가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쩌면 그래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자신만의 긴박함과 소음을 안고 사는 이 시대에도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던 이유.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볼륨으로 세상을 흔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밀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 어느 한순간 당신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이야기도 에너지 이야기도 외교 전략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 이건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조용한 회의의 뒤편에서 아직 비공개로 유지되는 약속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류 확장이 아닙니다. 그건 중심축의 이동, 사고방식의 전환, 그리고 이 변화는 그 어떤 정교한 알고리즘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비판적 의식.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 결정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의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침묵 속의 약속. 바다를 가로지르고 영토를 잇는 경로들은 단지 무역 루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선언입니다. 그 영향력의 경계를 그리며 외교적 선호를 드러내고 국가 간 인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경제 지표, 확장되는 항구, 뻗어나가는 파이프라인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 너머를 봐야 합니다. 누가 진짜로 결정하는지,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조작하는지,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시장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도 한 번도 직접 물어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단지 먼 뉴스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국가 원수 한 사람의 성격이 선박의 항로를 바꾸고 가스의 가격을 뒤흔들며
동맹의 안정성마저 좌우할 수 있는 시대. 이건 찬양도 비난도 아닙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무엇이 그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집착을 만들었고 어떤 승리가 전략을 만들었는지, 어떤 균열이 그들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경로를 이해하는 건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인들 사이의 마찰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전용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깊이 있으면서도 접근 가능한 이 읽을 거리는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의 심리적, 역사적, 정치적 이면을 파고듭니다. 그 이북은 고정 댓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단순화된 버전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을 듣고자 했던 당신, 불편한 것을 성찰하려 했던 당신,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을 의심해 본 당신,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깊이 들어가기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보여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선택으로 구성됩니다. 약속으로, 포기로, 그리고 수치로 계산되지만 때론 믿음으로 연결되는 동맹으로. 이 성찰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하세요. 댓글을 남기세요. 공유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처음엔 가스 이야기처럼 시작했지만 어쩌면 진짜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미래를 겉모습 너머에서 이해하려는 준비가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곧 다시 만나요.